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벌써 5회차 강의를 할 텐데 오늘 이제 마케팅 기초에 대한 파이널 특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 마케팅 기초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게 우선 이제 마케팅의 역사적 흐름을 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케팅의 개념 변화는 처음에 이제 생산지향 개념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던 시대예요. 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그냥 만들어만 내면 다 팔리던 시대죠. 그러니까 이제 별로 고객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냥 기업 입장에서 본인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최대한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파는 그런 단계. 왜냐면 그 당시에는 수요가 충분했기 때문에 만들자마자 다 팔려나가던 그런 시대죠. 제품 지향 개념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시점이 경쟁자가 좀 이제 생기면서 제품 자체에 대한 품질을 고려하기 시작한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의 어떤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쟁 기업보다는 뭔가 차별화된 거, 그게 뭐 가격이나 품질 아니겠습니까? 품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려하던 시대가 제품 지향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지향 개념이 될 때부터는 역전이 됩니다. 이제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은, 그리고 이제 경쟁이 엄청나겠죠, 이럴 때는. 그죠? 이제는 만든다고 해서 다 팔리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시대에는 결과적으로 판매를 어떻게 해서 많이 팔아낼 것이냐.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우리가 만든 물건을 어떻게 100% 다 팔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판매 지향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판매주의 조직의 역할, 그러니까 영업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이제 판매 지향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지향 개념이 있는데, 이제 마케팅 지향 개념까지 오면 이 단계는 단순히 많이 파는 쪽, 단순히 광고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판매 지향일 때는 이제 광고 등을 어떻게 해서 우리 제품을 알리고 노출된 우리 제품을 어떻게 고객들한테 많이 팔게 할 것이냐, 요거에 관심을 가졌다면 마케팅 지향은 이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맞춤형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는 개념처럼,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지향 개념이 왔을 때는 고객의 욕구에 맞는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고객의 초점에 따라 다양한 제품들, 차별화된 제품을 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판매를 하겠다는 그런 전략이 이제는 마케팅 지향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통적 마케팅하고 현대적 마케팅의 차이점을 한번 같이 보면 좀 비교를 할 텐데, 이제 과거의 마케팅 방식은 제조 이후에 판매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관심을 갖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고 그걸 이제는 밀어내듯이 파는 방식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후행적 마케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 이후 단계의 마케팅 활동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후행적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현대적 관점에서는 고객이 요구하는 니즈를 반영해서 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이제 고려를 하는 거예요. 고객의 요구사항들을 고려해서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조 이전 단계부터 마케팅에 대한 어떤 관심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선행적 마케팅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전통적 방식 같은 경우에는 고압적이면서도 선형 형태의 마케팅 성격을 띠고 있고, 현대적 마케팅 관점에서는 저압적이면서도 순환적 마케팅 개념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차이점이 뭐냐면 고압적이라는 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내듯이 위에서 파는 방식이야. 그죠? 제조하고 그 이후에 유통 채널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내듯이 팔기 때문에 고압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선형이라는 표현이 일방적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쭉 밀어내듯이 그냥 쭉 일직선으로 그냥 밀려가듯이 파는 방식이기 때문에 선형 마케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적 마케팅 관점은 이제 저압적이라는 건 왜 그런 거야?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 자세로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제품을 설계하고 만든 후에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 논리니까 저압적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순환적 마케팅이란 논리는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경청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피드백을 하는 거죠. 고객이 요구사항을 다시 피드백해서 그걸 또 제품에 반영하고 또 팔고, 또 고객이 불만사항이 생기면 그런 잘못된 부분을 다시 또 보완을 해서 그걸 또 피드백 삼아서 또 다시 보완해서 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환적 마케팅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케팅의 유형은 이렇게 많죠. 이거 알아두셔야죠, 여러분들.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선형적, 선행적,
선행적이죠. 예, 선형적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선행적 마케팅이 이제 현대적 관점의 마케팅이죠. 그리고 이제 대항적 마케팅, 반 마케팅, 재마케팅, 전환 마케팅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대항적 마케팅이 이제 반 마케팅인데 이거는 뭐야? 불건전한 수요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하죠. 뭐 담배나 마약 같은 수요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하는 방법이 이제 대항적 마케팅이고 역마케팅, 디마케팅은 초과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명품 같은 경우 보통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막 뿌리게 되면 그죠? 상품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역마케팅, 디마케팅은 일정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요가 초과되면 그 수요를 초과되는 수요를 줄이기 위하여 쓰는 마케팅 전략이 역마케팅, 디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니치 마케팅은 틈새 시장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중소기업 등 작은 기업들이 대기업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기존 시장에 침투를 할 때 기존 시장에서 경쟁하기는 지금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제한된 자원 하에서 접근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을 그러니까 침투하는 방식이 니치 마케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시화 마케팅은 이건 굳이 얘기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자, 개발적 마케팅은 보통은 이 잠재적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쓰는 마케팅이 이제 이 개발 마케팅입니다. 그죠? 개발적 마케팅이라는 건 아직 수요가 없지만 시장 수요가 앞으로 있을 만한 그런 시장에, 그죠? 그런 잠재적 수요를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게 이제 개발적 마케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환 마케팅은 많이 쓰는 방식이 그거죠, 그거. 보통 청국장 많이 예를 드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감소하던 수요를 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 수요에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시켜가지고 다시 재수요를, 그러니까 다시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전략이 이제 전환적 마케팅이 됩니다. 전환적 마케팅이 보통 이제 청국장 냄새를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 냄새를 제거해서 몸에는 건강하지만 냄새 나지 않는 청국장 뭐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서 다시 재수요를 이끌어내는 방식, 그러니까 수요의 어떤 전환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이끌어내는 방식이 이제 전환적 수요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마케팅 같은 경우도 뭐 전환적 마케팅하고 약간 다르지만 뭐 비슷하죠. 따져보면. 왜냐면 재마케팅도 감소하던 수요를 다시 이끌어내는 방식은 동일해. 근데 단지 이 전환적 마케팅이라는 건 수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다시 재전환시켜가지고 수요를 이끌어내는 방식이고 이 재마케팅이라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감소하던 매출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쓰는 마케팅 전략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이제 뭐 11월 11일은 뭐 빼빼로데이다. 무슨 날은 발렌타인데이다. 그래서 초콜릿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뭐 빼빼로데이 과자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어떤 뭐 기념일 같은 걸 임의적으로 만들어내 가지고 소비자들의 어떤 수요를 다시 이끌어내는 거죠. 그런 걸 재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관계 마케팅 CRM은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CRM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고객 관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고객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CRM이라는 게. 예, 그래서 뭐 커넥트 마케팅이라고도 하지만 뭐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마케팅에서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 CRM은 결국 고객 관리를 통해서 수요를 이제 계속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그런 걸 위해서 필요한 마케팅 방법이 이제 CRM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누구? 고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이루어져야지만 CRM이라는 게 이 말 그대로 실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중요하고 특히 이제는 시장 점유율을 올린다기보다 신규 시장의 소비자들을 자기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내 물건을 한 번이라도 써봤던 친구들, 우리 고객들을 계속 우리 물건들을 쓰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제 고객 점유율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고객들이 평생 동안 어떤 특정 제품을 쓰는 비율이 보통 고객 점유율이거든요. 그래서 고객 점유율을 높이는 쪽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이제 CRM에서 가능한 전략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서비스는 뭐 앞에서 한번 얘기 드렸었지만 서비스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이 서비스 마케팅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거는 서비스는 굳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종업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종업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이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거 하나가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기도 나왔지만 종업원에 대한 교육 훈련 등도 되게 중요하고
서비스는 그 가격 차별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가격의 차별화가 일반적인 유형 제품보다는 좀 더 용이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를 말한 것처럼 이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들의 입장에서 만족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가격을 차별화시키기가 좀 용이한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른 가격 차별을 통해서 이익을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 마케팅을 통한 전략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도 이제 B2B, B2C, B2G, C2B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B2B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니까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의미하는 거고 B2C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니까 기업과 고객과의 거래죠. 그러니까 개인과의 거래, 소비자가의 거래고 B2G는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니까 기업과 정부 간의 거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2B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 기업 간의 거래인데 B2C하고 C2B의 차이는 이제 C2B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역경매 방식으로 이제는 어떤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보통 어떤 경우가 많냐면 요즘에 뭐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 이제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 미리 이제는 내가 뭐 인테리어 비용 200만 원, 예산이 200만 원인데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인테리어 해줄 분들 하면 이제는 거꾸로 역경매로 인테리어 업체들이 거기다 이제 견적을 올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얼마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전자상거래 방식이 이제 C2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2C도 있죠. C2C. 이거는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죠.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니까. 그래서 보통은 우리 뭐 중고나라도 있고 당근마켓 이런 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조사 부분을 한번 보죠. 챕터 2. 자, 마케팅은 이제 탐색적 조사에 해당하는 사전조사하고 예비조사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조사, 그 다음에 이제 인과적 조사에 해당하는 걸로 이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우선 탐색적 조사라는 건 이제는 말 그대로 기술조사라든지 인과적 조사를 하기 전에, 그죠? 본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전에 해야 될 조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사전조사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문헌조사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는 의견조사,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를 검사하는 사례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뭐 면접 방법도 있는데 면접도 이것도 사전 탐색 조사, 사전 조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시장에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방법, 문헌 조사, 그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방법, 그리고 뭐 사례 조사, 혹시나 그 전에 그런 사례가 그 시장에 침투했던 사례가 우리 기업 같은 규모의 기업이 그쪽 시장에 들어갔던 사례가 있는지도 검사할 수 있고, 아니면 이미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면접 등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대면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정보를 사전에 조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조사하고 인과적 조사는 이제 본조사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사전조사가 다 마무리가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시장에 침투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취합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기술적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인과적 조사가 있습니다. 인과적 조사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는 회귀 분석 방법이 있죠. 회귀 분석. 그게 인과적 조사에 해당하죠. 자, 그리고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종류, 수집된 자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조금 전에 앞에 있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자료가 쭉 데이터가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를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사자가 자기가 직접 그 데이터를 조사해서 취합을 했으면 그 자료를 1차 자료라고 합니다. 조사자가, 연구자가. 또는 자기가 직접 조사하진 않고 다른 사람이 조사했던 자료를 기초로 해서 그 자료를 다시 재정리하면 그게 2차 자료가 돼. 그러니까 내가 직접 조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조사자가. 그래서 다른 조사자들이 이미 조사해 놓은 자료를 기초로 해서 내가 다시 그 내용들을 정리한 걸 2차 조사라고 하고, 조사자가 직접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1차 자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자료 조사를 했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어떤 식으로 수치화시켜서 이제는 데이터화 시킬지, 그러니까 값을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밸류 값을 두려면 척도라는 게 있죠. 스케일이라는 걸 정해줘야 되는데, 척도의 기준이 4가지가 있죠. 면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라는 거. 이거는 뭐 하도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그냥 딱 봐도 다 알아야 돼요, 그죠? 0이라는 개념하고 사칙연산이 가능한 게 비율 척도고,
온도 차이 같은 거 얘기할 때 보통 온도계의 차이, 온도 뭐 1도, 2도, 3도 이 차이가 등간 척도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온도 차이를 비교하는 게.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되고 특히 뭐 비율 척도 같은 경우에는 0의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챕터 3으로 가면 이제 마케팅 전략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이때 이제 마케팅 하면은 가장 전략 대표적인 게 이제 STP 전략을 수립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S라는 게 세그먼트 세분화시키는 거고 T가 타겟팅입니다. 타겟팅. 목표 시장,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거. 그다음에 P가 포지셔닝 해서 그 표적 시장에 있는 고객들한테 우리 제품을 마음속에 인지시키는 거. 어느 자리에 위치시키느냐. 요걸 고민하는 단계가 이제 포지셔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시장을 우선 세분화시킨다는 거는 이질화된 시장 내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끼리 이렇게 묶는 개념이 이제 세분화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서 동질성을 가진 그룹끼리 이렇게 묶으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시장이 되고 그런 시장들 간에는 이질성을 띌 수밖에 없죠. 그죠? 각각의 동질성을 가진 시장들로 쪼갠다는 얘기니까 시장과 시장 간에는 이질성을 띠고 하나의 시장, 세분화된 시장은 동질성을 띠게 될 수밖에 없겠죠. 구조적으로. 그리고 제품 시장 확장 매트릭스는 여기 이제는 엔소프의 매트릭스죠. 그죠? 제품 시장 매트릭스는 제품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2차원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신제품과 신시장에 접근하면 할수록 위험도가 커질 수밖에 없죠. 기업 입장에서. 그죠? 그래서 제품 시장 매트릭스에서는 제품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이 4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위험도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가면 갈수록 뭐 예를 들어 신시장에서 신제품으로 가면 다각화 전략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 제품의 신시장에 접근하면 시장 개발 그 다음에 기존 제품의 기존 시장에 접근하면 시장 침투 그 다음에 신제품의 기존 시장에 신제품을 도입하면 이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뭐 자명한 거 아닌가요? 생각해보면 당연히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내놓는 게 다각화잖아. 우리 기업이 기존에 이미 팔고 있던 구시장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제품으로 신시장을 들어가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 문어발식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거니까 다각화 전략이 되는 거고. 그죠? 신시장에 기존 제품을 내놓으면 당연히 내가 기존에 팔던 시장이 국내 시장인데 이걸 해외까지 진출해가지고 해외에서 팔 수 있으면 이게 이제 시장 개발 아닌 시장 확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기존 시장에 신제품을 내놓는 거는 이미 있는 기존 시장에서 내가 만들던 제품 외에 또 다른 새로운 제품을 내놓아서 이제 그걸 또 판단 얘기니까 그게 이제 신제품 개발이 되는데 요거는 보통 이제 시장 점유율을 더 늘리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이제 이미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침투를 하긴 하지만 내가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할 목적으로 보통 이제 신제품을 이렇게 내놓는 거죠. 기존 시장에. 그래도 이제 기존 시장에 기존 제품을 내놓는 거는 이제는 이것도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차원이죠. 사실 따져보면 이제는 좀 더 침투를 해가지고 신제품 가격 뭐 제품에 대한 가격 변화라든지 아니면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카테고리 분류를 좀 더 늘려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시장 안에서의 점유율을 더 키우려고 하는 게 이제 시장 침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요 사항에 따른 마케팅 전략 유형이 나와 있는데, 뭐 앞에서도 뭐 간단히 얘기하긴 했지만, 부정적인 수요가 있을 때는 보통 뭐 청국장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전환 마케팅을 사용을 해서, 이 수요자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무관심한 수요가 있을 때는, 이건 이제는 자극적 마케팅을 통해서 뭐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자극적 마케팅의 가장 대표적인 노이즈 마케팅도 자극적 마케팅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던 그 제품에 대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극적 마케팅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노이즈 마케팅이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그리고 잠재적 수요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이게 개발적 마케팅이죠. 개발적 마케팅.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 말이죠. 옛날 폰들을 많이 썼는데 스마트폰 나오면서 완전히 그죠? 새 제품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기존 제품을 이제 완전히 수요량이 확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기존의 고객들이 갖고 있던 핸드폰에 대한 생각이 단순히 전화 외에 다른 기능들, 조그만 이 컴퓨터처럼 휴대 가능한 컴퓨터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고객들의 니즈가 발생하던 시점이야.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들을 다 담고 있었는데 이 스마트폰이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는 거지. 뭐 게임도 되지, 뭐 인터넷도 되지, 전화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 그 외 여러 가지 뭐 메시지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메신저 같은 것도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되니까 소비자들이 말 그대로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여러 가지 수요 그런 요구 사항들이 그 스마트폰에 다 담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불규칙한 수요 같은 경우는 이제 동시화 마케팅을 통해서 수요를 일정 부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감퇴적 마케팅, 뭐 충분 수요, 초과 수요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쭉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앞에서 다 얘기 드렸던 거고 교재에 있는 내용 봐도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시장 세분화를 보면 뭐 앞에서 이제 STP 해가지고 S에 해당하는 단계죠. STP 전략에서 이제 S에 해당하는 시장 세분화. 그러면 이제 시장 세분화는 결국은 이제 동질적인 성격을 갖는 시장들로 몇 개를 이제 쪼개는 거죠. 전체 시장, 이질적인 전체 시장에서 동질성을 갖는 시장끼리 이렇게 몇 개의 구조로 나누는 걸 세분화라고 합니다. 이 세분화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이제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장을 쪼개는 개념도 있고요. 또는 기업이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인 곳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표 시장을 하나 설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장을 쪼개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쪼개야지 이제 우리가 모든 시장을 다 먹을 수가 없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기초로 해서 최대한 접근 가능한 시장에 침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접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시장을 쪼개는 것도 있어요. 자, 이 라이프 스타일에 의한 시장 세분화는 이제 시장 세분화의 기준인데, 요거는 뭐 여기 따로 없나요? 여기 좀 보시면 시장 세분화 시킬 때 기준이 지리적 요건에 의해서 시장을 쪼갤 수도 있고, 그죠? 지역이나 기후, 도시, 시골 등을 기준으로 시장을 쪼갤 수도 있고, 세분화시킬 때. 아니면 인구 통계학적인 기준이나 연령, 성별, 지역, 소득, 종교 등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시장을 쪼갤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심리 분석적 기준에는 사회계층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성.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시장을 쪼갤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심리 분석적 변수에 의한 시장 세분화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행동 관련해서는 뭐 사용 범위나 뭐 사용량, 후기, 상표, 애호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시장 세분화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자, 시장 세분화를 시킬 때 요건이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요건. 이건 뭐냐면 시장을 쪼갤 때 이 요건을 만족해줘야지만 시장을 쪼갠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야. 측정 가능성이라는 건 내가 시장을 쪼갤 때 그 시장에서 충분히 얼마의 매출이 발생할지를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크기, 시장, 수요자, 소비자들의 수,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 뭐 이런 걸 따져야 되니까 측정이 가능할 수밖에 없죠. 측정이 가능해야지만 시장을 세분화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접근 가능성이라는 건 시장을 아무리 내가 봤는데 측정 가능해서 보니까 여기 한 100억 정도 매출이 날 것 같아. 연간. 괜찮은데? 그 딱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기업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시장인 거야. 그럼 접근 가능성이 없으면 내가 시장을 쪼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시장은. 그러니까 접근 가능해야지만 시장을 쪼갠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실행 가능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그 시장에 내가 실제로 접근을 해서 거기서 내가 충분히 상품을 팔 만큼의 실현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전체 점유율이 한 뭐 20%를 먹을 수 있다. 근데 막상 들어갔는데 우리 제품은 살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그러면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유지 가능성, 그 매출이 일정 부분 계속 발생해야 되는 거지. 올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 그죠? 장기적으로 뭐 10년, 20년, 한 100년에 걸쳐서도 계속 수익이 날만 해야지만 시장을 세분화시켜서 그 시장을 들어가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쪼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지 가능성이나 이 네 가지가 시장 세분화의 요건이 됩니다. 요건. 자, STP 전략은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시장을 쪼개는 거고 세분화시킨 다음에 표적 시장을 선정해서 그 선정된 표적 시장에 있는 고객들한테 자사의 제품을 고객의 마음속에 인지시키는 게 이제 포지셔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자, 이제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한번 보죠. 자, 소비자의 구매 의사의 결정 단계를 보면 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한 다음에 최종적인 구매 결정을 하고 구매 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SNS 글 올린다든지 해서 자기가 이제 구매한 거에 대한 후기를 남기는 거. 그게 이제 구매 후 행동이 되죠. 그러니까 보통 제가 요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우리 아들님이 갑자기 바둑학원을 다닌대요. 그래서 바둑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우리 와이프가 한번 찾아봐라. 바둑학원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 인식 단계예요. 니즈가 발생하는 단계죠. 필요성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인터넷으로 막 검색도 해보고 우리 집 주변에 뭐 바둑학원이 있는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이제 또 뭐 내가 이제 출퇴근하다가 그 근처에 또 바둑학원이 있는지를 막 봤는데 보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바둑학원이 있었던 거예요. 나 그거 몰랐어. 이제
정보를 막 탐색하게 되는 거죠. 그게. 탐색을 막 했는데 그 여러 가지 뭐 우리 집 앞에 있는 바둑학원도 찾았고 그다음에 집 주변에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더니 또 바둑학원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한 두세 군데. 그래서 이제 총 세 군데의 바둑학원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죠. 그게 대안평가입니다. 뭐 가격이나 여러 가지 교육 방법 뭐 여러 가지를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서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게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결제를 하고 뭐 2달, 3달 이렇게 등록을 했죠. 등록을 하고 막 다니면서 이제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지. 야, 어떠냐? 하고 여기 괜찮냐? 그랬더니 거리도 가깝고 다 좋은데 뭐 어떻다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내가 뭐 구매 의기를 쓰거나 아니면 뭐 원장님한테 뭐 이것 좀 개선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그게 이제 구매 후의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단계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 내용이 여기 들어가서 좀 약간 생뚱맞긴 한데 이 소비자와 관련된 특징을 여기다 지금 같이 좀 구성을 해놨어요. 원래 이제 좀 다른 데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교재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좀 어떻게 들어간 것 같아요. PPT에.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소비재의 특성이 이제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이 갖고 있는 뭐 관여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구매 노력, 구매 전의 지식, 그 다음에 대체재의 수용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편집하시는 분이 넣다 보니까 여기다 넣어놓긴 했는데 사실 요 내용을 좀 알아두려고 내가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좀 소비자의 구매 행동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어요, 사실. 근데 뭐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죠. 왜냐면 소비자가 구매하는 그런 재화나 물건들이 소비재라고 하니까. 그래서 소비재가 갖고 있는 이런 물건들, 제품 유형들이 갖고 있는 이 소비재의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구매 전 지식 같은 경우에 편의품 같은 경우에는 지식이 좀 많아요. 충분히 알고 있다는 얘기지. 왜냐면 뭐 그냥 간단히 일반적으로 쓰는 물건들이니까 뭐 복잡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쉽게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거고 선물품 같은 경우에는 간혹 사는 거야. 전자제품이 가장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필요한 지식이 많지는 않아. 뭐 메이커별로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냉장고 같으면 삼성 것도 있고 뭐 대우 것도 있고 뭐 LG 것도 있고 뭐 이니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기초 지식이 별로 없는 상태고 전문품 같은 경우에는 명품들 많잖아. 명품. 그런 것들은 보통 매니아층들이 많이 사거든. 응? 내가 특정 브랜드, 비싼 차들 같은 거, 자동차도 전문품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떤 자동차를 쓰면 BMW만 사면 BMW만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차에 대한 사전 지식이 많은 거야.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 노력 같은 경우에 편의품 같은 경우에는 지식이 많지만 가격대가 싸. 관여도가 낮거든. 왜냐면 잘못 산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게 없어. 그러니까 구매를 위한 노력이 많지 않아요. 별로 고민을 안 하고 산다는 얘기지. 근데 선매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고 사요. 왜냐면 가격대가 좀 세니까. 그리고 사전 지식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하는 거고 전문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비싸잖아. 그러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예. 아무리 그 전문품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도 고민할 수밖에 없어. 잘못 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재보는 거지. 야, 이거 지금 사지 말고 나중에 전기로 완전히 바뀌면 살까? 지금 하이브리드가 좋을까? 전기차가 나을까? 뭐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것처럼 자꾸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는 거하고 내년 사는 거. 왜냐면 한 번 사고 나면 감가상각비 쭉쭉 되잖아. 그래서 처음에 살 때만 해도 뭐 몇천만 원 줬는데 나중에 한 1, 2년 지나면 그냥 반값 돼요. 바로 중고차는. 예,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대안에 대한 평가, 소비자 행동론과 관련이 있는데 이제 물건을 선택할 때 어떻게 대안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적 전략이라는 게 있고 비보상적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보상적 전략은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산다면 소비자가 A하고 B라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A 물건은 조금 전에 자동차를 예를 들었으니까 자동차로 가겠습니다. 자, 현대 걸 살지 기아 걸 살지 아니면 외국에 있는 차를 살지 아니면 일본 차도 있죠. 일본 차 뭐 독일제 자동차를 살지 일본제 자동차를 살지 해서 네 가지 차종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서 그랜저를 사려고 그랬더니 그랜저는 다 좋은데 보니까 뭐 이게 뭐 장고장이 자주 나고 뭐 어쨌든 그 외에 뭐 기름도 다른 차에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다른 차에 비해서 좀 더 먹더라 뭐 이런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얘기한 것처럼 가격대 우선 볼 거고 그 다음에 연비 보고 그 다음에 AS 보고 뭐 여러 가지 요소를 볼 텐데 각각의 요소들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비교 항목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 봤더니 현대자동차가 다른 항목에서 다 딸려. 뭐 가격을 뺀 나머지가 다 딸려. 연비도 안 좋고 뭐 AS도 좀 딸리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안전성 면에서 다 딸리는데 가격이 가장 저렴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살 때 만약에 각각의 항목별로 비교를 했다면 어때요?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항목이 앞서는 걸 선택을 하거나 뭐 전체적으로 항목 수에 따라서 내가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동차를 사겠죠. 근데 이 보상적 전략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각각의 항목끼리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내 입장에선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보니까 나머지는 다 딸리지만 나머지는 다 보니까 네 가지 자동차 종류 중에서 현대 그랜저 자동차가 뭐 2순위나 3순위나 4순위밖에 안 되는데 가격만은 1순위인 거야. 그러니까 이 가격이 보니까 나머지 항목들을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메리트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현대자동차 그랜저를 샀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보상적 전략에 의해서 내가 그 자동차를 구매한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보상적 전략 같은 경우는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각각 항목별로 비교하는 거야. 항목별로 비교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는 각각의 항목들 중에 세 가지가 선택이 되면 그걸 선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접촉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합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이 어떤 커트라인을 잡아놔요. 컷오프를 정해놓고 그 컷오프를 기준으로 한 가지라도 만족을 못하면 떨어뜨리는 거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나머지만 남겨놓고 또 나머지를 비교해가지고 컷오프 시켜가지고 떨어뜨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내가 하나의 안을 선택하는 방법이 접촉 규칙이고 비접촉 규칙 같은 경우에는 분리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거꾸로 컷오프를 정해놓고 컷오프를 죽여놓고 그 컷오프 안에 한 개라도 포함이 되면 그걸 한 개라도 넘어가면 그거는 다 이제 합격시켜 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또 그 중에서 또 비교를 해가지고 또 컷오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인 안을 선택하는 방식이 비접촉식입니다. 백과사전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전에서 단어 찾듯이 단어에서 보면 맨 앞에 나오는 알파벳부터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최종적인 그걸 찾잖아요. 그 사전에 단어를 찾잖아요. 그것처럼 이 백과사전식 규칙 같은 경우는 항목들이 여러 개 있다 그랬죠. 저것처럼 뭐 가격이나 뭐 내구성이나 뭐 안정성이나 연비 등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항목부터 비교를 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제 그 항목에서 우선은 이제는 동일한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다음 항목을 또 비교를 해. 동일한 점수를 받은 차종이 3개였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항목을 비교해가지고 또 거기서 동일한 점수를 받았던 항목이 2개다. 그러면 이제 하나는 떨어졌죠. 그리고 나머지를 또 비교해서 그 다음 항목을 또 비교해가지고 세 번째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항목을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이제는 하나가 결정이 되면 그걸 선택하는 방식이 백과사전식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부분별 탈락 규칙도 백과사전식 비슷한데 이거는 거꾸로 이제 이것도 백과사전식처럼 가지만 컷오프 기준을 잡아놓고 그걸 비교해서 컷오프 시키는 방식으로 첫 번째 항목을 먼저 우선순위에 대해서 비교하고 거기서 이제 그 기준점을 못 넘는 놈들 떨어뜨리고 두 번째 항목으로 가서 또 기준점을 못 넘는 놈들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인 안을 선택하는 게 이제 부분별 탈락 제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차이점이 약간씩은 다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품 전략을 보죠. 제품 전략. 자, 제품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제품의 수준별 정의부터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품이라는 게 한 가지 제품 안에 제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기능을 핵심 기능이라고 그래요. 핵심 제품. 선풍기, 에어컨은 뭐야? 시원하게 해줘야 되잖아. 바람이 나와야 되고 찬바람이 나와야 되는 게 에어컨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잖아요. 그 본질적인 기능을 핵심 제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품의 수준별 정의에서. 그 다음에 제품의 모양이나 생김새, 상표, 브랜드, 디자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유형 제품에 해당해요. 유형 제품. 제품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유형 제품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차적인 서비스, 제품과 관련해서 제품을 팔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뭐 AS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품을 구매할 때 뭐 카드로 결제도 가능하게 하고 할부도 가능하게 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기준들, 그죠? 그렇게 해서 제품을 좀 더 원활하게 구매하도록 해주는 그런 부차적인 기능들이 확장 제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만족감을 더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확장 제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제품 믹스에 대한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제품 믹스는 회사에서 팔 수 있는 모든 제품군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 그 회사, 제조회사에서 만드는 모든 종류의 제품의 수가 제품 믹스가 됩니다. 그래서 제품의 조합, 제품의 집합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 믹스는 이 제품 믹스의 넓이, 폭, 그죠? 그다음에 제품 라인의 길이, 그다음에 제품 라인의 깊이, 요 개념을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제품 믹스의 이 제품 라인의 넓이라는 거는 그 회사에서 파는
제품의 카테고리, 그죠? 범주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주의 수. 예, 범주의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를 빗대서 얘기하자면 현대에서 만드는 자동차의 수는 뭐가 있어요? 차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승용차도 있을 수 있고 거기서 나와 옆에 지금 예제가 있죠. 버스, 뭐 트럭, 특수 차량, 뭐 승합차,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특수 차량도 있을 거고. 뭐 컨테이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불도저라든지 포크레인 이런 것처럼 그런 자동차 하여튼 종류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면 이게 이제 폭이야, 폭. 예? 넓이, 예, 제품 라인의 폭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요 이제 제품별로, 제품 카테고리별로, 제품의 범주별로 그 안에 제품 승용차라고 하면 승용차도 종류가 많잖아요. 이제 각각 안에 이제 브랜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뭐 소형차부터 해가지고 이 승용차 중에는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죠? 경차에 해당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모닝인가요? 모닝은 기아 거구나. 하여튼 뭐 모닝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뭐 아반떼, 프라이드도 있네. 프라이드도 소형차에 해당하죠. 프라이드, 그 다음에 뭐 i30, 예? i30도 있고 그리고 소렌토도 있네. 소렌토는 어디 거예요? 하여튼 이건 빼죠. 그럼 소렌토는 잘 기억이 안 나서 요거는. 그리고 이제 그랜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고급 브랜드에 해당하는 게 뭐야? 제니시스도 있네. 제니시스, 그죠? 예.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고급 브랜드 자동차가 그거잖아요. 렉서스잖아요. 렉서스. 그것처럼 이런 식으로 브랜드별로 쭉 세세하게 구분하면 이게 제품 라인의 길이입니다. 길이. 자, 브랜드의 수가 이제 제품 라인의 길이에요. 이렇게 들어가고 깊이는 또 뭐냐? 자, 이 안에 이제 이렇게 자동차를 들어가는데 이 아반떼도 보면 아반떼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어. 뭐 MD도 있고 무슨 XD도 있고 뭐 HD도 있고 아반떼도 시리즈가 많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기아 같은 경우에 K 시리즈가 있어요. K 시리즈. K 시리즈 승용차 보면 K3, K5, K6, K7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SM 시리즈 있죠. SM 같은 거. SM이면 SM3, SM5, SM6, SM7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으로 타고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깊이라고 합니다. 깊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제품 라인의 깊이라고 한다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상표 정답, 전략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이건 이제 브랜드죠, 브랜드. 그죠? 자, 브랜드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예. 공동 상표 전략하고 개별 상표 전략 개념을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공동 상표라는 건 하나의 상표 가지고 모든 제품에 다 똑같은 상표를 적용하는 게 공동 상표입니다. 그래서 뭐 이랜드 같은 경우, 나이키 그런 것들도 가장 대표적인 예죠. 나이키에서 만드는 모든 신발을 다 그냥 나이키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판매하는 것처럼, 이랜드도 똑같죠? 예, 이랜드에서 판매하는 모든 물건들을 다 이랜드라는 명칭을 붙여서 파는 거, 이런 게 공동상표 전략이라는 거고요. 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동상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인지도를 확보하는데 훨씬 효율적이야. 마케팅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뭐예요? 제품 간의 품질 차이가 크거나 아니면 이 새로 내놓은 제품에 무슨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모든 브랜드에 다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한 가지 제품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공동 브랜드를 썼을 때 나머지 제품들에도 그 안 좋은 영향을 그대로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개별 상표 전략 같은 경우는 각각의 그냥 브랜드, 상품별로 각각의 개별적인 브랜드를 붙이겠다는 게 개별 상표 전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혼합 상표 전략은 공동 상표 전략하고 개별 상표 전략을 같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뭐냐면 기업명하고 보통 브랜드, 개별 상표에 대한 브랜드명과 그 다음에 기업명을 같이 활용하는 방식이 혼합 상표 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뭐 예를 들어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에서 만드는 고급 브랜드 자동차잖아요. 그죠? 고급 자동차에 해당하는데 당연히 렉서스라는 브랜드 그 로고를 가장 먼저 전면에 내세우긴 하지만 뒷면에 가면 이 도요타 자동차라는 것도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도요타에서 만든 자동차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런 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같이 활용하는 게 혼합 상표 전략인데 이게 보통 이제 자동차 회사명이 뒤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회사명을 통해서 그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자체는 요 이름만 보고도 이제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브랜드명 자체는 충성 고객 확보, 그 다음에 회사명을 활용하는 건 고객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거 외에도 뭐 삼성 하우젠, 삼성 아스트라도 있고 많죠. 그죠? 현대 같은 경우에 제니시스가 있잖아요. 제니시스, 그죠? 예, 이 고급 브랜드 자동차에 해당하는 게. 자, 그 다음에 유사 브랜딩은 쉽게 얘기하면 짝퉁. 예, 그래서,
이미 기존에 어떤 내놓은 제품을 그대로 모방을 하는데 단순히 상표명만 모방하는 게 아니라 제품의 외관이나 특징적인 것도 거의 베껴가지고 만드는 그런 브랜드를 우리가 이제 유사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짝퉁. 자, 그 다음에 촉진 전략을 보죠. 촉진 전략. 자, 촉진 전략은 이제는 판매 촉진과 관련 활동이죠. 그러니까 촉진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고객의 수요를 막 이끌어내는 그런 활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살랑말랑 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이제 적극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막 그렇게 북돋는 그런 활동들이 이제 촉진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촉진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는, 인적 판매, 그 다음에 이제 광고, 그 다음에 홍보 또는 PR,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촉진, 이걸 줄여서 이제 판촉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 활동이 촉진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면서 수단이죠, 이게.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적절히 섞어 쓰면 그게 이제 촉진 믹스가 됩니다. 네 가지 활동들을, 수단들을 적절히 섞어서 쓰면 그걸 이제는 촉진 믹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 홍보하고 PR에 대한 거를 내가 따로 빼놓은 이유가 뭐냐면 보통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가 전면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돈을 주고 광고를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매스미디어를 통한 이 광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광고주가 누군지 다 오픈을 하고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대가를 지급을 해야지만 광고가 나가는데 이 홍보 및 공중관계는 그거하고 반대야. 광고주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료성을 띠고 있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뭐 홍보든 PR이든 똑같죠. 단 차이점이 있다면 홍보하고 PR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홍보는 메시지를 인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PR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상호 간에 피드백을 전달 방식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PR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이제 로비 활동이 PR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고 홍보 같은 경우는 보통 보도자료 같은 거 내주는 거. 보도자료를 낸다는 게 뭐냐면 저도 옛날에 대학교 좀 근무를 했었는데 대학교 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는 입시철 정도 되면 학교에서 그 미리 보도자료를 만들어. 뭐 입학관리처 이런 데서 학교와 관련된 뭐 이슈화 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막 기사거리를 일부 써줘요. 미리 쓰는 거지. 이게 기자들을 위해서 써주는 거야. 그래서 써가지고 학교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이제 그 주변 방송국이라든지 아니면 신문사에다가 그죠 지역 방송사라든지 신문사에 이제 그 보도자료들을 이제 팩스로 다 보내요. 그러면 이제 그쪽 상대방에서 이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팩스 내용을 보고 야 이거 이번에 뭐 기사거리도 없는데 이거 써줘도 되겠다. 그러면 쓰는 거지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신문에 나가게 되면은 학교 입장에서는 공짜로 지금 기사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내줬으니까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광고주가 그렇다고 뭐 유료성이 아니니까 따로 오픈되지는,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 기사를 읽는 사람들이, 이런 학교가 지금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 이번에 무슨, 행사를 하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홍보 방법, 말 그대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촉 활동 관련된 거는 이게 효과를 보는 데 있어서는 촉진 활동 중에는 가장 단시간 내에 효과 보기에는 이게 최고예요. 판촉 활동이. 그러니까 광고나 PR이나 아니면 인적 판매와는 다르게 단기적 마케팅 활동으로 많이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 판촉 활동에 해당하느냐? 뭐 쿠폰 제공하는 거 아니면 거래 스탬프 찍어줘가지고 다음에 또 고객이 오도록 하는 거 아니면 사은품 제공하거나 아니면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이나 일정 시간대에만 할인을 해주는 그런 할인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판촉 활동입니다. 이거는 효과는 빨리 볼 수 있지. 단시일 내에 효과는 보지만 근데 장기적으로 지속하기는 좀 힘들죠. 그죠? 빠른 시간 내에 뭔가 효과를 보기 위한 단기 계획 하에서의 촉진 활동이 가장 이 판촉이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촉진 관련해서 촉진 믹스는 제가 얘기 드렸죠. 광고, 인적 판매, 홍보라든지 판매 촉진 활동들을 이렇게 서로 섞어가지고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이 이제 촉진 믹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푸시 전략하고 풀 전략이라는 개념은 저거는 이제 인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파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매판원 등이 가서 파는 방식이 방문 판매가 인적 판매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보험 모집인들이 보험 파는 것도 인적 판매에 해당해요. 그죠? 아니면 영업사원들이 다른 어떤 기업에 가서 그쪽 구매자들한테 직접 대면 방식으로 파는 방식도 인적 판매가 가장 대표적인 예죠. 그죠? 그러면 이런 인적 판매 같은 경우에는 푸시 전략에 해당합니다. 푸시 전략. 왜냐하면 이제 직접 고객들이 살려고 이렇게 매장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고객들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직접 찾아가서 일일이 파는 방식이니까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밀어내는 방식으로 파는 거야.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유통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냥 막 밀어내면 유통 채널에 있는 영업사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밀어내듯이 파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게 푸시 전략의 대표적인 예고요. 풀 전략은 거꾸로 끌어당기는 거니까 그냥
이 판매 기업들이 가만히 있으면 고객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지네들이 물건을 사가는 거죠. 그러니까 끌어당기듯이 사가는 방식이 이제 풀 전략인데, 풀 전략의 대표적인 이제 광고가 풀 전략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광고는 왜? 광고 좀 구매에 땡기는 제품들을 막 노출을 시켜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흥미를 유발하게 되고 이거 사야겠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마트나 매장에 와가지고 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고는 이제 풀 전략에 해당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는 이 촉진 전략 중에 소비용품에 대한 촉진 전략과 이제 산업용품에 대한 촉진 전략을 구별해서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광고비를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광고비를 집행을 할 때 효과가 있는 걸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촉진 활동 관련된 비용이 들어갈 때, 자, 산업재와 소비재에 따라서 더 잘 먹히는 활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용품 같은 경우는 광고비에 투자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소비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사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산업재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야?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이 사는 거야. 다른 기업의 물건을 또 다른 기업이 구매해서 쓰는 거야. 왜냐면 그 기업의 제조나 판매 활동과 관련해서 필요한 그런 어떤 사무용품이라든지 원재료 등을 구매하는 게 사무용품이거든요. 그죠? 회사에서 쓰기 위해서 사는 물건들이 사무용품이에요. 예. 소비자들이 개인적으로 소비하기 위해 쓰는 게 소비재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재는 보통 이제 촉진 활동 중에 광고 활동이 가장 잘 먹혀 들어가요. 그리고 산업용품 같은 경우에는 인적 판매가 가장 효과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적 판매나 광고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소비자와 산업재에 따라서. 그리고 다음이 이제 판촉 활동이 두 번째로 잘 효과가 발생을 하고, 세 번째가 이제는 이 소비용품 같은 경우에는 인적 판매가 요 순위, 세 번째 순위로 들어왔죠. 산업용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순위에 들어와 있는 거. 근데 이게 이제는 광고비하고 인적 판매만 살짝 뒤바뀌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업용품 같은 경우는 광고비가 이제 세 번째 순위가 되고, 네 번째가 이제 홍보비, PR에 해당하는 걸로 자금을 지출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소비자의 구매 행동과 관련된 모델 중에 AIDMA라는 모델이 있어. 자, AIDMA가 뭐의 약자냐면,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는 어떻게 해? 처음에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단계, 그게 어텐션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 니즈를 인식하는 단계가 요 이제 어텐션 단계겠죠. 주의, 어텐션. 그래서 A를 따온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관심을 보이는 거야. 인터레스트에서 상품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보는 게 막 이제는 탐색하는 거죠. 검색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사야겠다라는 욕구가 생기면 그게 이제 디자이어가 됩니다. 욕망. 그래서 D를 따온 거죠. AID.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 이제 이걸 사야겠다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심어놓고 나중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메모리라고 합니다. 상품에 대한 기억.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구매하는 것까지가 액션 해가지고 구매 행동까지 연결되는 걸 AIDMA에서 소비자의 구매 행동 패턴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과거적 관점이고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AISAS로 바뀌었어요. SAS. 이건 뭐냐면 요 A는 똑같아. 이거는 이제 처음에 주의하는 단계고, 주의, attention. I도 똑같죠. 이건 이제 흥미를 갖는 단계, 흥미, interest. 근데 요 S가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 구매 같은 거 많죠. 인터넷 구매를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찾아봐. 구매 행동이. 요즘에 구매하는 때 옛날처럼 오프라인에 직접 가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도 그 물건 보고 또 핸드폰으로 또 찾아본다니까. 이게 지금 가격이 제일 저렴한지. 그래서 진짜 알뜰한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가격대만 확인하고 그냥 외관이나 이런 모양만 한번 거기서 보고 다시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 S가 서치입니다. 서치. 검색하는 거. 서치. 검색하고 나서 이제는 이게 이제 액션은 똑같아. 이제 사는 거야. 이제 구매 행동을 하고 그러면 마지막 S는 뭐냐? 이게 이제 쉐어야, 쉐어. 정보를 공유하는 거야. SNS에 막 올리는 거지. 구매 후기 막 올려가지고 이 제품이 어떻고 해서 자기 SNS에 올려서 막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는 거. 이게 쉐어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비자의 구매 행동도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매 행동의 패턴의 변화를 반영해서 AISAS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전략. 가격 전략 보죠. 자, 이 가격과 관련된 전략은 우선은, 뭐, 고가격 전략하고 침투 가격 전략, 균형 가격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가격 전략이라고 했지만, 그냥 간단히 요걸 얘기를 드리면, 고가격 전략은 처음에 이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밍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비싸게 팔다가 나중에 가격을 좀 떨어뜨리는 방식, 높은 가격에서 낮은 가격으로 떨어뜨리는 방식이 스키밍 가격 전략이고, 침투 가격은 거꾸로야. 처음에 낮은 가격으로 가다가 나중에 조금씩 올려가는 방식의 가격 전략이 이제는 침투 가격 전략이고, 균형 가격 전략은 그냥 시장에서 현재 판매하는 가격 수준에 맞춰서 파는 게 균형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그 제품에 대한 가치, 효용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 10,000원짜리 제품이야 소비자가 생각했으면 10,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그 10,000원에 판다면 균형 가격이 되는 거고,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기준이 10,000원인데 15,000원에 팔았어. 그럼 고가격 전략이 되는 거고,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그 제품에 대한 효용 가치가 10,000원인데 5,000원에 팔았다. 그럼 침투 가격 전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저기 전략이 있는데, 요거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 더 얘기 드리면, 고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처음에 시장에 도입기, 그러니까 제품의 수명 주기로 봤을 때 제품이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보통 고가격 전략을 많이 활용합니다. 왜냐면 아직 소비자들이 그 제품의 적정한 가격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비싸게 파는지 싸게 파는지 모르니까 고가격을 쓸 수 있고, 또 하나가 경쟁자가 아직 없는 시장. 그러니까 경쟁자가 이미 들어와 버리면 제품에 대한 가격을 알 수가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데서 고객 입장에서는 그 제품을 어떤 제품이든 사야 되는데, 이제 제품이 지금 시장에 한두 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마지못해 사는 구조니까 그때는 고가격 전략이 먹힐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지 않을 때 스키밍 전략이 잘 먹혀들고요.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가격의 민감도가 낮을 때 스키밍 전략을 씁니다. 왜냐하면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너무 높으면 높다고 생각하면 안 사버리지. 왜냐하면 민감도가 세다는 얘기는 약간이라도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확 감소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소비시장이라면 고가격 전략이 안 먹히겠죠. 그러니까 반대인 경우에 이제 고가격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장 초창기 때, 처음에 이제 제품이 도입되는 시점에 이 고가격 전략을 활용하면 좋고, 침투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시장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시장이 성장하거나 아니면 빨리 기업이 시장의 점유율을 확 끌어올리려고 할 때, 그 시장에서 고객들이 내 제품만 확 쓰도록 하려면 가격을 최대한 저렴하게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내 제품을 한 번 사보면은 내 제품에 익숙하니까 이제 앞으로도 내 제품만 쓰겠지.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처음에 확 끌어올릴 때는 처음에 그냥 가격을 좀 처음부터 낮은 가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내 제품을 자꾸 쓰게 되면서부터 서서히 가격을 올려주는 거야. 이제 고객들이 내 제품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이제는 내 것만 쓰게 될 테니까 습관적으로 그럴 때 이제 조금씩 올려가는 거죠. 그게 이제는 침투 가격 전략.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장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될 거고, 균형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별로 없는 거야. 왜냐면 이제 말한 것처럼 가격을 높이기도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의 시장 환경에서 이걸 써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가격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가지고 고가격 전략을 쓰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경쟁자들이 많아가지고 뭐 침투 가격에서 낮추기도 다른 제품들까지 가격이 같이 낮아져 버리면은 시장에서 먹기가 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가격 가지고는 그냥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로 그냥 팔고, 그 외에 이제 마케팅 수단 중에는 4P라 그래가지고 4가지 수단이 있잖아요. 가격하고 프라이스, 그 다음에 플레이스, 유통, 그 다음에 프로덕트, 제품 자체에 대한 품질,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프로모션, 촉진 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격 가지고 승부를 볼 수 없으니까 보통 이런 균형 가격 전략을 쓸 때는 가격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나머지 3가지 믹스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 소비를 이끌어내거나 시장 수요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전략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걸 좀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고요. 자, 이제 제품 수명 주기에 따라서 가격 전략. 지금 제가 다 얘기 드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제품 수명 주기, 제품이 도입되는 시점, 성장하는 시점, 성숙기, 쇠퇴기에 따라서 우선은 이제 매출액 대비 뭐 이렇게 성장률이라든지 원가, 이익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건.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보통 이 수명 주기에 따라 매출액은 이렇게 증가했다 이렇게 감소하는데, 이익의 크기는 밑에서 처음에는 도입기에는 적자를 보다가 요때 최대 맥스가 찍죠. 그죠? 그래서 이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익은 이때 제일 커요. 처음엔 적자를 보다가. 근데 매출액은 이런 식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구조를 띠고 있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은 뭐야? 처음에는 이제 스키밍. 도입기에는 고가격 전략을 쓰는 게 낫고, 성장기에는 시장 침투 전략을 활용하는 게 가장 뭐 효과적인, 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게 하나 예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느냐 해서 하나 예시를 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숙기에는 성숙기는 요 단계 아니에요. 이때는 경쟁자 대응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가격이라고도 표시하는데, 경쟁자 대응 가격은 경쟁자가 가격을 올리면 같이 올리고 떨어뜨리면 같이 떨리는 거예요. 경쟁자의 대응 간격. 그러니까 경쟁자의 가격에 맞춰서 거기에 눈높이에 맞춰서 가격을 형성하는 게 경쟁자 대응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쇠퇴기에는 있던 물건들 다 정리하고 이제 사업 정리해야 되니까 그 물건들은,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인하시켜 가지고 최대한 있는 물량 다
떨이로 팔아버리고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인하하는 전략을 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이 참고해서 같이 읽어보십시오. 자, 그 외에 이제 가격 전략 관련해서 자, 조금 전에는 이제 제품 수명 주기에 따른 가격 전략이었고, 그죠? 요건 이제 각각의 가격별 전략들에 대한 걸 또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층화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층을 나눠요. 몇 개의 계층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가격, 중가격, 저가격 라인으로 이 아이폰 같은 거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층을 나눠서 가격을 형성하게 되면 그걸 이제는 계층 가격이라고 이제 층화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명성 가격은 사회적 지위나 명성을 이용해서 이제 당연히 고급 브랜드 같은 경우는 비싼 가격에 팔잖아요. 명품 같은 거. 예, 그렇게 해서 가격을 형성하는 전략이 이제 명성 가격 전략이에요. 그래서 보통 고급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명성 가격 전략을 써가지고 좀 비싸게 받잖아요. 그죠? 뭐 가방 하나에 뭐 저번에 제가 이제 어떤 아는 사람 봤더니 무슨 핸드백 하나가 뭐 2,500만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와, 그냥 시장에서 10,000원짜리 같은데 내 느낌에는 저는 이제 그런 거 볼 줄 모르니까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명성 가격이라는 게 이제 그런 어떤 가격대 품질이 연결되어 있는 연상 효과를 이용하는 게 소비자의 사실 허영심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걸 이용해서 높은 가격 형성하는 방법이 이제 명성 가격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수 가격은 여기 나왔지만 이제 1,000원짜리를 999원에 팔면 자릿수가 하나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0원에 사던 걸 100원대에 사니까 1,000원대에 사던 걸 100원대에 사니까 가격이 훨씬 저렴하게 산 것 같지만 실제로 1원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심리적인 어떤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파는 방법을 이제 단수 가격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촉진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인 가격, 미끼 가격이라고도 하는데 일정 제품을 손실을 보면서 다른 제품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2월 상품 할인 행사에서 일괄적으로 10,000원에 다 파는데 그거는 이제 미끼 상품이고 실제로 이제 시장에 오면 다른 제품도 이제 고객들이 사잖아요. 한번 마트에 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이끌어내는 그 가격 전략이 이 촉진 가격이죠. 유인 가격. 그다음에 관습 가격은 이미 소비자의 마음속에 오랜 경험을 통해 관습처럼 쌓여있는 가격이야.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는 그 제품의 가격은 무조건 고가격이야. 그러니까 관습 가격보다 비싸다 그러면 비싼 걸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 가격 기준 가격보다. 그러니까 관습 가격이 형성이 되면 가격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 기업들은 그 제품을 그 가격에 팔 수,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이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소비자들 마음속에 이미 그 가격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뭐야? 가격 전략은. 가격을 조절 못 하니까 양을 조절하는 거, 함량이나 품질 수준을 조절을 해가지고 가격대를 조절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대표적인 예가 질소과자 있잖아. 질소과자 같은 경우도 그래요. 봉지는 엄청 큰데 막상 열어보면 내용물이 엄청 작아. 그래서 사이즈는 엄청 크게 해가지고 그 비슷한 사이즈의 다른 과자 제품하고 똑같이 팔지만 내용물이 훨씬 적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가격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양을 조절해서 가격대를 맞춰주는 거죠. 이게 이제 관습 가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전술적인 부분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할인이죠, 할인. 뭐 깎아주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차별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는 전략이고 전술이잖아. 그럼 이제 전략 전술이라는 건 군대 용어잖아요. 그죠? 전략은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위에 있는 가장 우두머리, 그죠? 뭐 수장들이, 그죠? 대통령이든 아니면 장군들이 최종적으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각장에서 계획을 세우는 걸 우리가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전술은 그 찰나 어떤 하나의 전투, 국지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투 기술을 우리가 전술이라고 하잖아. 전투를 하기 위한 기술. 그러니까 그 국지전에서 그 하나의 찰나에서 발생하는 그런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쓰는 게 전술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전술이라는 것도 짧은 단기간 내에 계획을 세워서 그때 뭔가 효과를 보기 위한 하나의 가격 전략을 우리가 전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가격 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깎아주는 거야. 깎아주는 방법도 뭐 현금 할인도 있고 수량 할인, 수량을 뭐 일정 부분 이상 구매하면 가격을 깎아주거나 뭐 기능 할인 아니면 이 계절에 따라서 할인해 주는 거 이런 건 이제 가격 할인이라고 하는 거고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다음에 가격 차별화라든지 심리적 가격은 이제는 이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해서 사는 그죠? 이 가격을 조절하는 방법이 이제 심리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차별화라는 거는 고객의 형태, 그러니까 단골 고객이냐, 뭐 한번 그냥 얻어 걸린 고객이냐에 따라서 그죠? 뭐 그런 고객에 따라서 가격을 차별화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어디 뭐 멤버십 카드 같은 거 있으면 가격을 좀 깎아주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가격 차별화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시간이나 입지 조건에 따라서도 가격을 좀 차별화시킬 수도 있죠. 예, 그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촉진 가격은 뭐 이제 우리 촉진 활동 관련된 가격 할인이니까 뭐 판매 특별 할인 판매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가격 전략과 관련된 수익 모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 조금 전에 상층 흡수 가격은 스키밍 가격 생각하시면 돼요. 스키밍 가격.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손실 유도 가격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유인 가격이에요. 유인 가격. 어디 있어? 요 유인 가격, 미끼 가격 얘기하는 촉진 가격. 그래서 그걸 요 명칭만 살짝 바꿔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그거랑 같이 매칭시켜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침투 가격도 얘기했죠. 예. 처음에 저원가로 가다 나중에 가격을 조금씩 올리는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고 쓰는 방법이라고. 그리고 종속 가격 제품, 요건 얘기 안 했는데 요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종속 제품 가격 결정은 원래 이제는 독립 제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가 프린터야, 프린터. 프린터 같은 경우가 프린트는 원가 이하로 팔거나 원가 가격, 그냥 말 그대로 생산한 가격 그대로만 팔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프린트 살 땐 부담이 없죠. 근데 이제 프린트를 사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소모품들이 있죠. 그런 소모품들이 종속 제품이에요, 종속 제품. 그래서 종속 제품의 가격을 높게 받아가지고 이 프린트 제조회사들이 큰 수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독립 제품에 해당하는 원래 본 제품은 싸게 팔고, 거기에 따른 종속적인 수요 있잖아요. 그죠? 종속 제품을 소비하면서 발생하는 그 수요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이 이 종속 제품 가격 결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종속 제품 가격을 다른 말로 노예 가격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종색 제품을 살 때 엄청난 이익을 남겨 먹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유통할 때 운송비를 기준으로 가격을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이제 여기 나왔어요. 이제 공장도 인수 가격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균일 운송 가격이 있고 기점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지역 가격도 있는데 그건 빠져있네. 지역 가격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공장도 인수 가격하고, 그 다음에 균일 운송 가격, 그 다음에 기점 가격하고 지역 가격이라는 지역 가격,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뭐냐면 운송비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운반비. 그러니까 공장도 인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운반비, 그러니까 가격이, 제품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 공장도 인수 가격 같은 경우는 제품 가격을 형성을 할 때, 구성을 할 때, 우선은 제품의 원가 들어가죠. 공장에서 나올 때 공장도 가격에다가 운송비를 포함시켜서 제품을 판매를 해요. 근데 이제는 공장도 인수 가격 같은 경우는 운송비가 0이야. 그러니까 운송비를 포함하지 않고 단순히 공장도 인도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공장도 인수 가격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이때 운반비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공장에서 인도를 해줘버리기 때문에 운송비는 누가 부담해? 구매자가 부담해요. 그래서 별도의 운송비가 들 필요가 없으니까 공장도 인수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운송비가 포함이 되지 않은 그 가격으로 파는 게 공장도 인수 가격이고요. 균일 운송 가격 같은 경우는 운송비가 포함이 되는데 운송비가 다 동일해. 그러니까 전국 어디에서 배송을 요청해도 구매자한테 넘겨줄 때는 운송비를 다 똑같이 받는 거. 이게 이제 균일 운송 가격이 되는 거고요. 기점 가격 같은 경우는 기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선 지역 먼저 얘기해야 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나눴을 때 남한 쪽에 예를 들어 수도권, 그다음에 강원권, 경남, 경북, 그다음에 뭐 전남, 전북, 뭐 충청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각 지역에 따라 이제 운송비를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운송비를 받는 구조가 지역 가격이죠. 지역 가격. 여긴 지금 없지만. 그다음에 기점 가격은 이렇게 지역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기점을 잡아줘. 뭐 대전이면 대전 기점 하나, 부산, 광주, 뭐 이런 식으로, 뭐 원주, 뭐 서울 이런 식으로 기점을 잡아주고 이거는 실제로 이제 공장에서 인동되는 거리하고 상관없이 실제로 공장들은 다 다른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기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기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점에서 운반되는 거에 따라서 어디서 출발했냐, 어느 기점으로 주문했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운반비를 적용하는 게 기점 가격 방식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노예 가격은 얘기했죠. 조금 전에. 종속 가격 정책이 이제 노예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명성 가격은 조금 전에 이제, 그 명품 브랜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방 가격은 이제 다른 시장 선도하는 기업들의 가격들을 그대로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가격 그대로 따라하는 걸 이제 모방 가격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묶음 가격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데, 묶음 가격은 두 가지의 특징적인 걸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뭐 하냐면, 묶음으로 파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든 게 이제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에는 감자만 파는 게 아니라 햄버거만 파는 게 아니라 세트로도 팔죠. 세트 메뉴. 그럼 세트 메뉴 팔 때 감자하고 햄버거하고 콜라 가격을 묶어서 가격을 책정하잖아요. 이런 걸 이제 묶음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 소프트웨어도 그렇게 파는 경우 있죠. MS 오피스면 MS 오피스에 엑셀 들어가, 파워포인트, 한글 들어가, MS 워드 들어가죠. 이런 것도 들어가지고 묶어가지고 팔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파는데 이런 묶음 가격을 책정할 때 가장 적합한 상품들은 어떤 상품들이냐면 한계 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상품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만들 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상품들을 묶음 가격으로 팔면 좋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게임 같은 것도 게임이나 아니면 오피스 프로그램도 뭐냐면 오피스를 워드 따로 그다음에 뭐 한글 엑셀 따로 파워포인트 따로 파는 거 따로 팔아도 되지만 그렇게 묶어 가지고 같이 팔아도 큰 손해가 아니야. 왜? 한계 비용이 적게 들어가요. 소프트웨어는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 되니까 추가적으로 하나 생산한다고 돈이 안 들어가요. 처음에 개발할 때만 돈 많이 들어가요. 게임에서도 똑같거든. 게임에서도 게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뭐 디자인 작업하고 뭐 게임 개발자한테 들어가는 돈, 디자이너한테 들어가는 돈, 광고비, 그다음에 뭐 그런 뭐 동영상 같은 것도 제작해야 되잖아. 애니메이션 이런 거 들어가는 돈. 그러니까 게임 처음 개발할 때 돈 왕창 들어가지만 막상 만들어서 대박 날 때는 돈이 안 들어가. 왜? 만든 프로그램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해가지고 그냥 카피해서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계 비용 적게 들어가는 걸 묶음 가격으로 파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 효과적으로 팔 수 있고. 그리고 이 묶음 가격의 또 특징이 뭐냐면 한계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묶음 상품들이 대체재로 있는 상품보다는 보완제 성격의 상품들을 묶어서 팔아야 돼. 대체재라는 건 이거 안 쓰면 이거 쓰는 개념이잖아. 이게 예를 들어 묶음 가격으로 파는데 오피스 프로그램을 한글하고 MS 워드를 묶어서 판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 MS 워드 쓰면 되는데 굳이 한글로 넣을 편이야. 한글로 넣는데 MS 워드를 넣을 편이야. 서로 대체적 관계인데 그걸 묶어서 팔아봤자 어떤 소비자가 좋아하겠냐고. 그러니까 묶음 상품으로 팔 때는 그런 대체적 상품을 묶어서 파는 게 아니라 보완제 관계에 있는 제품들을 묶어서 파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지금 MS 워드하고 그러니까 OA 프로그램 관련된 사무 자동화 관련된 프로그램인 MS 워드, 엑셀, 워드 그리고 뭐 파워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묶어서 파는 게 서로 간에 보완제 관계에 있는 걸 묶어서 팔아야지 소비자들이 사겠죠. 그래서 묶음 가격 전략을 세울 땐 그런 식으로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을 묶어서 팔아야 되고 한계 비용이 적게 나가는 상품들을 묶어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뺑소니 가격이라는 거 있는데 뺑소니 가격은 히트앤드런 가격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히트앤드런 이거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알지만 치고 달리기죠. 치고 달리고.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거야. 어떻게 빠지느냐. 자, 아주 저품질의 상품을 고가에 막 팔아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를 막 심어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처음에 못 모르고 막 사는데 나중에 뭐냐, 이 제품 뭐야. 이렇게 비싸게 팔았는데 제품이 뭐 개같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리고는 빠져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뺑소니 나서 도망가는 것처럼 빠져버리면 경쟁사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야. 벌써 이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거든.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 정책을 쓰는 방법은 이제 고춧가루 뿌리는 거예요. 뺑소간이 가격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자, 거기까지. 그리고 나머지 뭐 일치가격, 유인가격 이런 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심리가격에 해당하는 가격 정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성가격도 심리가격에 해당하고, 촉진가격 전략도 이것도 심리가격에 해당하고, 단수가격이 뭔지 알죠? 1,000원짜리 9,990원에 파는 거 이런 거. 요게 이제는 999원 요거에 파는 게 이제 단수가격 전략에 해당하는 거고, 관습가격 요 네 가지 가격 전략이 심리가격 가격 결정 전략의 대표적인 예다는 거 요 네 가지가. 그러니까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해서 가격을 형성하는 게 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같이 알아두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통 전략 보겠습니다. 자, 유통 전략은 이제는 우리 이제는 SCM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공급 사실 관리, 그죠? SCM에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서 공급 사실 관리. 자, 공급 사실 관리는 공급 구조가 어떻게 돼요? 보통 유통 단계가 처음에 이제 공급업자, 원재료를 공급하는 사람, 그다음에 제조업체, 그다음에 물류통, 그다음에 이제 소매 판매, 이것도 물류업종이죠. 그다음에 소매자, 이게 소비 판매, 그러니까 소매업체고, 이게 이제 소비자까지 이 단계를 우리가 유통 단계라고 하잖아요, 그죠? 물류 유통 단계라고 보는데 유통 단계에서 이거 상류에 속하고 이거 하류입니다. 이제 물이 흐를 때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니까. 물건이 여기서부터 쭉 공급이 돼가지고 최종 제품이 고객한테 도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류, 하류로 유통 단계를 또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SCM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채찍 효과가 딱 떠올라야 돼. 채찍 효과. 그죠? SCM은 채찍 효과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이에요. 예. 모든 걸 다 컴퓨터화 시켜가지고, 이 각각의 단계에 있는 업체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수요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물량을 확보해 놓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고량을 늘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채찍 효과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SCM이 갖고 있는 장점이죠. 그래서 채찍 효과를 줄이기 위한 방지 방법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공급 체인상의 업체들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SCM을 통해서 그게 가능할 거고,
공급체인 전반에 걸쳐서 수요 정보를 서로 정보를 집중화시켜가지고 중앙 집중화시켜가지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채취 효과를 줄일 수가 있죠. 그다음에 한 번 주문할 때 주문하는 양을 이게 1롯이라고 하는데 한 번 주문할 때 약을 1롯이라고 표현합니다. 1롯인데 이 1롯의 양을 적절히 줄여줌으로 인해서 괜히 많이 쌓아놓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조금씩 사는 게 좋죠. 이게 수요가 예측이 어느 정도 정확하다면 이 한 번 주문할 때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작게. 그래서 이렇게 적게 해야지 이제 채취 효과를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 부조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드 타임을 줄인다는 건 뭐야? 주문해서 제품이 창고에 들어올 때까지 걸리는 타임을 이걸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도 단축시킨다면 굳이 불필요한 재고를 왕창 쌓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그걸 좀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품의 유통 단계의 집중도를 보면. 제품이 유통을 될 때 이제 집중 유통, 그다음에 선택적 유통, 전속적 유통이 있는데 집중적 유통이라는 건 그냥 시장에다 막 뿌리는 거야. 모든 채널을 통해서 다 뿌리는 거야. 보통 처음에 생필품이나 판매품 같은 거 나오면 기업들이 일본 고급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비싼 제품들 아니면 그냥 시장에다 최대한 많이 뿌리는 게 좋아. 왜? 소비자들한테 많이 노출될수록 더 많이 사가니까. 일반적인 편의품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그냥 어떤 제품이든 눈에 들어오면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전속적 집중적 유통을 하는 구조는 뭐냐면 이런 편의품이나 치약 등 그냥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야 될 거. 많이 유통시키면 유통시켜서 많이 팔리는 물건들은 이 집중적 유통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적 유통은 말 그대로 선별해서 유통시키는 거야. 가전제품이 가장 대표적이야. 뭐 냉장고, 세탁기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선매품이 가장 대표적인 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선매품들은 몇 개 그냥 대리점들 있잖아. 대리점 뭐 하이마트나 이런 LG 뭐 프라자 뭐 이런 거 삼성 프라자구나. 그러니까 LG 뭐 이런 데 가지고 각각의 이 전속 판매점을 중심으로 선택적 판매점 이런 전문 판매점을 중심으로 파는 방식을 선택적 유통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하나, 뭐 지방에 뭐 대구에 하나 이렇게 큰 지점별로 해가지고 그죠? 기점별로 해서 형성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전속적 유통이야. 예를 들어 아주 고급 브랜드는 국가별로 하나 있는 데도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말 그대로 하나의 지역에 그냥 하나의 점포한테 모든 판매권을 일임해가지고 거기서 다 팔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전문품들이 가장 대표적인 비싼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속적 유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마무리 짓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